안녕하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우주의 가장 느린 예측을 따라갑니다. 천문학자들이 먼 초신성의 빛을 측정하던 조용한 관측실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1998년 1월, 칠레와 애리조나의 망원경 제어실에서 연구팀들은 화면에 나타난 밝기 곡선을 검토했습니다. 냉각팬의 낮은 윙윙거림과 키보드 타건 소리만이 들리는 고요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록한 숫자들은 우주가 예상보다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발견은 단일한 이미지로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반복된 측정을 통해 추적되었고, 밝기와 적색 편이 시간 강역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숫자의 변화로부터 긴 결과가 따라옵니다. 팽창이 계속되면서 더 많은 은하들이 그들의 빛이 더 이상 우리 하늘에 도달할 수 없는 거리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는 마지막 은하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 무엇이 남는지 묻습니다. 관측으로부터 구축된 가장 느린 예측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별빛 아래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996년부터 1998년 사이 두 개의 독립적인 연구팀이 먼 거리에 있는 아이아형 초신성을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이 초신성들은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최대 밝기는 표준화될 수 있었고, 이것은 그들을 우주적 거리를 측정하는 표준 양초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여러 밤에 걸쳐 반복적으로 같은 초신성을 관측했습니다. 각각의 노출은 시간에 따른 밝기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이 광도 곡선은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밝아졌다가 서서히 어두워지는 패턴이었습니다. 그 모양은 초신성의 본래 밝기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버클리에 위치한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초신성 우주론 프로젝트 팀과 여러 대학과 천문대에 걸쳐 조직된 하이제트 초신성 탐색팀이 이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두 팀은 서로 다른 망원경과 분석 파이프라인을 사용했지만 같은 질문을 묻고 있었습니다. 우주의 팽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관측은 칠레의 세로톨롤로 미주 천문대와 하와이의 켑 천문대, 그리고 허블 우주 망원경을 포함한 여러 시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각각의 초신성에 대해 연구자들은 모은하의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적색 편의를 확인했습니다. 적색 편의는 빛이 우주 팽창에 의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였습니다. 더 높은 적색 편의는 더 먼 거리와 더 먼 과거를 의미했습니다. 1998년의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두 팀 모두 같은 패턴을 보고했습니다. 먼 초신성들은 예상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만약 우주의 팽창이 중력에 의해 가속되고 있었다면 그 초신성들은 실제로 관측된 것보다 더 밝았어야 했습니다. 더 어두운 초신성들은 그것들이 예상보다 더 멀리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주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발견은 조심스럽게 표현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체계적 오차의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먼지에 의한 흡수, 초신성 자체의 진화적 변화 또는 측정 편향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독립적인 팀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중요했습니다. 방법론적 독립성은 결과의 신뢰성을 높여주었습니다. 관측실의 화면에는 거리대 적색편이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데이터 점들은 부드럽게 휘어지는 곡선을 따라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그 곡선은 감속하는 우주에서 예상되는 직선과 달랐습니다.
휘어짐은 미묘했지만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자들은 그 휘어짐을 측정하고 기록했습니다. 1999년과 2000년에 후속 관측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많은 초신성이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보정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다양한 먼지 모델과 선택 효과를 적용하여 불확실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테스트되었습니다. 신호는 지속되었습니다. 가속 팽창의 증거는 견고해 보였습니다. 이 발견은 물리학에 새로운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무엇이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고 있는가? 일반 상대성 이론의 틀 안에서 가속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음의 압력을 가진 에너지 성분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암흑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98년의 관측실에서는 그것이 단지 곡선의 휘어짐이었습니다. 숫자들의 패턴이었습니다. 망원경 돔은 천천히 회전했습니다. 별들이 시야를 가로질러 이동했습니다. 관측자들은 다음 목표 좌표를 입력했습니다. 밤하늘은 수천 개의 희미한 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점들 중 일부는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이었습니다. 그 은하들의 빛은 우주가 현재 크기의 절반에 불과했을 때 방출된 것이었습니다. 관측의 일상적인 과정은 계속되었습니다. 노출 시간이 기록되었습니다. 검출기 온도가 모니터링 되었습니다. 대기의 상태가 점검되었습니다. 이 모든 세부 사항들이 데이터의 품질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주적 질문에 대한 답은 이러한 기술적 세부 사항들의 축적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초신성 관측은 우주론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과거의 팽창률을 현재의 팽창률과 비교함으로써 연구자들은 팽창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1998년의 데이터는 그 변화가 예상치 못한 방향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속하는 우주는 미래에 대한 함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팽창이 계속된다면 멀리 있는 은하들은 점점 더 빠르게 멀어질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빛은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가 수축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예측이었지만 그 기초는 1998년의 관측실에서 놓였습니다. 연구팀들은 결과를 학술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데이터 표와 오차 분석이 포함되었습니다. 결론은 신중하게 표현되었지만 함의는 분명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팽창은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 이후 독립적인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초신성 데이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들이 같은 결론을 지지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측정이 다음 단계였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증거를 제공할 것이었습니다. 2001년 6월 30일 미국 항공우주국의 윌킨슨 마이크로파 비등방성 탐사선이 발사되었습니다. 이 우주선은 JT 라그랑주점으로 알려진 태양 지구 시스템의 중력적으로 안정된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태양과 지구의 열 복사로부터 차폐된 상태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전례 없는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우주가 약 38만 살이었을 때 방출된 빛의 잔향입니다. 그때 우주는 충분히 냉각되어 양성자와 전자가 결합하여 중성 수소 원자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유전자들이 광자를 끊임없이 산란시켜 우주를 불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재결합 이후 광자들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 광자들이 오늘날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으로 관측됩니다. 윌킨슨 마이크로파 비등방성 탐사선의 임무는 이 배경 복사의 온도 변동을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평균 온도는 약 2.225 켈빈으로 절대 0도보다 겨우 몇 도 위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다른 방향에서 측정된 온도는 100만 분의 1 정도의 미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미세한 변동은 초기 우주의 밀도 변동을 반영했습니다. 그 밀도 변동은 나중에 은하와 은하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우주선은 하늘 전체를 스캔하며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각각의 픽셀은 특정 방향의 온도를 나타냈습니다. 수백만 개의 측정값이 하늘 지도로 조립되었습니다. 이 지도는 우주가 38만 살이었을 때의 스냅샷이었습니다. 데이터 처리에는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정령 오염원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우리 은하의 먼지와 싱크로트론 복사가 마이크로파 배경 신호 위에 겹쳐져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다중 주파수 관측을 사용하여 이러한 정형 성분을 분리했습니다. 각 주파수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스펙트럼 특성이 분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003년 2월 첫 번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하늘 지도와 함께 각 파워 스펙트럼이 공개되었습니다. 각 파워 스펙트럼은 온도 변동의 통계적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양한 각도 크기에서 변동의 진폭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타냈습니다. 이 스펙트럼은 우주론적 모델과 비교될 수 있었습니다. 스펙트럼에는 특징적인 피크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피크는 약 1도의 각도 크기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피크의 위치는 우주의 기하학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평평한 우주에서 첫 번째 피크는 약 1도에서 예상되었습니다. 관측된 피크 위치는 우주가 공간적으로 거의 평평하다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평평한 우주는 총 에너지 밀도가 임계 밀도와 같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밀도만으로는 임계 밀도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관측된 물질 밀도는 임계 밀도의 약 30%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0%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채워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초신성 데이터가 제안한 암흑 에너지와 일치했습니다.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관측 방법이 같은 결론을 가리켰습니다. 초신성은 우주의 팽창 역사를 측정했습니다. 마이크로파 배경은 우주의 기하학을 측정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암흑 에너지의 존재를 지지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윌킨슨 마이크로파 비등방성 탐사선은 9년 동안 관측을 계속했습니다. 해마다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정밀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체계적 오차가 더 잘 이해되었습니다. 우주론적 매개 변수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었습니다. 2013년에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암흑 에너지 밀도는 임계 밀도의 약 68.3%로 측정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지상 기반 및 풍선 기반 마이크로파 배경 실험들도 이루어졌습니다. 남극의 아문센 스콧 기지에 설치된 망원경들이 더 작은 각도 크기에서 변동을 측정했습니다. 이 측정들은 우주선 데이터를 보완했습니다. 다른 기기에서 얻은 일관된 결과는 발견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마이크로파 배경 관측은 또한 우주의 나이를 제한했습니다. 분석 결과 우주의 나이는 약 137억 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오래된 별들의 나이와 일치했습니다. 여러 독립적인 방법들이 일관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파 배경의 측정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계속 적색편이 됩니다. 파장이 늘어나면서 주파수가 낮아집니다. 온도가 내려갑니다. 충분히 먼 미래에 마이크로파 배경은 더 이상 쉽게 감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신호가 너무 약해지고 파장이 너무 길어져서 지역적인 잡음과 구별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정보 접근의 문제였습니다. 물리적 신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측정 가능성은 변합니다. 미래의 관측자에게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이론적 개념으로만 남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측 증거가 아니라 보관된 데이터에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팀의 작업실에서 컴퓨터 화면은 하늘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색상 코드가 온도 변동을 나타냈습니다. 파란색은 평균보다 약간 차가운 영역을, 빨간색은 약간 따뜻한 영역을 표시했습니다. 패턴은 무작위처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는 매우 정확하게 예측 가능했습니다. 이 지도는 우주론의 정밀 과학 시대를 열었습니다. 더 이상 우주의 나이나 구성에 대해 2배의 불확실성을 말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몇 %의 정밀도로 매개 변수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측 기술과 이론적 이해의 성숙을 반영했습니다. 2009년 5월 유럽 우주국의 플랑크 우주선이 발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윌킨슨 마이크로파 비등방성 탐사선의 후속 임무였습니다. 더 많은 주파수 채널과 더 높은 각 분해능을 가졌습니다. 감독도 향상되었습니다. 목표는 마이크로파 배경을 전례 없는 정밀도로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플랑크의 첫 번째 우주론 결과는 2013년에 발표되었습니다. 데이터는 이전 측정과 일치했지만 더 정밀한 제약을 제공했습니다. 암흑 에너지의 밀도, 물질의 밀도, 우주의 곡률, 허블 상수 등이 모두 더 작은 오차, 범위 내에서 측정되었습니다. 2018년에 플랑크의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9개의 주파수 채널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분석되었습니다. 우주론적 매개 변수는 퍼센트 수준의 정밀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우주는 약 138억 년 되었고 약 68%가 암흑 에너지, 약 27%가 암흑 물질, 약 5%가 보통 물질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숫자들은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들은 우주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제한합니다. 암흑 에너지가 우주 상수와 같다면 팽창은 영원히 가속될 것입니다. 은하들은 계속 멀어질 것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는 수축할 것입니다. 마이크로파 배경 데이터는 또한 대규모 구조의 성장을 제한했습니다. 초기 밀도 변동이 중력에 의해 어떻게 증폭되었는지 모델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장 속도는 은하 분포 관측과 비교될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일치한다면 모델은 검증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대규모 은하 탐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슬론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는 수백만 개의 은하에 대한 스펙트럼을 수집했습니다. 각 은하의 적색 편의가 측정되어 3차원 지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도에서 은하들은 균일하게 분포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필라멘트와 빈 공간, 은하단이 있었습니다. 이 구조의 통계적 패턴은 마이크로파 배경의 패턴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초기 우주의 작은 변동이 오늘날의 거대 구조로 성장했습니다.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것이 우주론적 모델이었습니다. 관측은 모델을 테스트했고, 모델은 관측을 예측했습니다.
2005년경부터 바리온 음향 진동이라는 새로운 측정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초기 우주에서 음파가 바리온 광자, 플라즈마를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재결합 시점에서 이 음파는 멈추었고 특징적인 크기의 밀도 변동을 남겼습니다. 이 크기는 약 1억 5천만 파섹으로 표준자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은하 분포에서 이 특징적인 크기를 측정함으로써 연구자들은 다양한 적색 편의에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초신성과 독립적인 거리 측정 방법이었습니다. 바리온 음향 진동은 암흑 에너지의 성질을 탐구하는 또 다른 도구가 되었습니다. 슬론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의 데이터에서 바리온 음향 진동 신호가 검출되었습니다. 은하 상관 함수에서 특징적인 거리의 피크가 나타났습니다. 이 피크의 위치는 우주론적 모델과 일치했습니다. 독립적인 확인이 또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2010년대 내내 더 많은 은하 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리온 진동 분광 탐사는 더 많은 은에 대한 스펙트럼을 수집했습니다. 확장 바리온 진동 분광 탐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각 탐사는 이전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통계적 불확실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약한 중력 렌즈 효과도 우주론적 탐침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먼 은하에서 오는 빛은 중간의 물질에 의해 약간 휘어집니다. 이 휘어짐은 은하 모양의 통계적 왜곡으로 감지됩니다. 왜곡의 패턴은 중간 물질의 분포를 반영합니다. 약한 렌즈 효과 측정은 우주의 물질 분포와 그 성장을 제한합니다. 암흑 에너지가 구조의 성장을 억제하기 때문에 렌즈 효과 신호는 암흑 에너지의 성질에 민감합니다. 여러 탐사들이 렌즈 효과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암흑 에너지 탐사와 킬로도 탐사가 대표적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이러한 탐사들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렌즈 효과 데이터는 마이크로파 배경 데이터와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긴장이 있었습니다. 렌즈 효과 측정은 마이크로파 배경에서 예측된 것보다 약간 낮은 구조 성장을 암시했습니다. 이 차이가 통계적 변동인지 체계적 오차인지 아니면 새로운 물리학의 신호인지는 불분명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긴장을 신중하게 다루었습니다. 추가 데이터와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결론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밀 우주론의 특성이었습니다. 작은 차이도 중요할 수 있었지만 그 차이가 실제인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같은 시기에 허블 상수의 측정에서도 긴장이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로파 배경에서 유도된 허블 상수는 초신성과 세페이드 변광성에서 직접 측정된 값보다 약간 낮았습니다. 이 차이는 수 %에 불과했지만 측정 오차를 고려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했습니다. 이 허블 긴장은 여러 가능한 설명을 가졌습니다. 미지의 체계적 오차, 로컬 구조의 영향 또는 표준 우주론, 모델 너머의 새로운 물리학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각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추가 관측과 분석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우주 에너지 밀도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결론은 여러 독립적인 방법에 의해 지지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에서 긴장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틀은 견고했습니다. 2010년대 후반에 새로운 세대의 탐사들이 계획되었습니다.
베라 루빈 천문대는 남반구 하늘 전체를 반복적으로 관측할 예정이었습니다. 유클리드 우주선은 수십억 개의 은하를 관측하여 암흑 에너지의 성질을 탐구할 예정이었습니다. 낸시 그레이스 로만 우주망원경은 초신성과 렌즈 효과를 모두 측정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미래 탐사들의 목표는 암흑 에너지가 정말로 우주 상수인지 아니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주 상수는 빈 공간의 고유한 에너지 밀도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태의 암흑 에너지는 진화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정밀한 측정으로 이 차이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가 우주 상수라면 미래는 예측 가능했습니다. 팽창은 영원히 가속될 것입니다. 먼 은하들은 점점 더 빠르게 멀어질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빛은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점점 비어갈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미래를 수치적으로 모델링했습니다. 우주론적 사건, 지평선의 개념이 중요해졌습니다. 이것은 지금 방출된 빛이 미래의 관측자에게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가속 팽창 우주에서 이 지평선은 유한한 거리에 있습니다. 현재 측정된 매개 변수를 사용하면 약 16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지평선 너머에서 방출된 빛은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합니다. 공간이 빛보다 빠르게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수상대성 이론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물체가 공간을 통해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은하들이 사건 지평선을 넘어갈 것입니다. 그들의 빛은 점점 더 적색편이 되고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들이 지평선을 넘는 순간 갑작스러운 사라짐은 없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희미해지며 결국 감지 한계 아래로 내려갑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밤하늘은 변할 것입니다. 먼 은하들이 하나씩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가까운 은하들만 남을 것입니다. 중력적으로 묶인 국부 은하군만이 함께 남을 것입니다. 국부 은하군은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그리고 수십 개의 작은 위성 은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중력에 묶여 있습니다. 우주 팽창은 묶인 시스템 내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부 은하군은 하나의 중력적 섬으로 남을 것입니다. 약 45억 년 후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서로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들의 상호 중력이 그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두 은하는 결국 병합될 것입니다. 이것은 충돌이라기보다 느린 춤에 가깝습니다. 별들 사이의 거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개별 별들이 직접 충돌할 확률은 낮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이 병합 과정을 모델링했습니다. 두 은하의 원반이 서로를 통과합니다. 중력 상호작용이 조성력을 일으킵니다. 별들이 긴 꼬리와 흐름으로 끌려 나옵니다. 가스 구름이 압축되어 새로운 별이 형성되는 버스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두 은하는 하나로 합쳐집니다. 결과물은 타원 은하와 비슷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규칙적인 나선 구조 대신 확산된 별 헤일로가 있을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미래 은하를 밀코메다 또는 안드로밀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병합 후에도 국부 은하군의 다른 작은 은하들은 계속 이 새로운 은하 주위를 돌 것입니다. 일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흡수될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희미한 위성으로 남을 것입니다. 전체 시스템은 중력에 의해 묶여 있으므로 우주 팽창에 의해 분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은하의 개념입니다. 가속 팽창 우주에서 먼 미래의 관측자는 자신의 중력적으로 묶인 은하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은하들은 사건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빛은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 미래의 관측자에게 우주는 매우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밤하늘에서 오직 자신의 은하의 별들만 볼 것입니다. 다른 은하들은 이론적 개념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주론적 증거의 대부분은 접근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도 감지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파장이 너무 길어지고 온도가 너무 낮아질 것입니다. 초기 우주의 직접적인 증거가 사라질 것입니다. 미래의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존재론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는 우주론적으로 특권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빅뱅의 증거가 여전히 접근 가능한 시대, 다른 은하들이 여전히 보이는 시대예요. 먼 미래의 관측자는 그들이 볼 수 있는 것만으로 우주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영원히 우주 상수로 남아있다는 가정입니다. 암흑 에너지가 변한다면 미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약해지면 팽창이 다시 감속될 수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강해지면 빅 립이라 불리는 시나리오에서 모든 구조가 찢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관측은 암흑 에너지가 우주 상수와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측정의 한계 내에서입니다. 미래의 더 정밀한 관측이 작은 편차를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흑 에너지의 성질을 측정하는 것이 현대 우주론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측정을 위해 연구자들은 적색편이 드리프트라는 개념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천체의 적색편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것을 직접 측정하는 것입니다.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천체의 적색 편의는 미세하게 변합니다. 이 변화를 측정하면 팽창의 가속이나 감속을 직접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효과가 극히 작다는 것입니다. 10년에 걸쳐 측정하더라도 적색 편의의 변화는 초당 몇 센티미터 수준의 속도 변화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측정하려면 전례 없는 분광학적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파장 보정이 수십 년에 걸쳐 안전해야 합니다. 2000년대와 2010년대에 연구자들은 이러한 측정을 가능하게 할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저 주파수 빛이 핵심 기술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극히 정확하고 안정적인 파장 기준을 제공합니다. 유럽 극대 망원경의 고해상도 분광기는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적색편이 드리프트의 검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우주론의 새로운 시대를 약속합니다. 우주의 팽창을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기 측정 프로그램은 데이터 보존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수십 년에 걸친 관측을 비교하려면 모든 보정 정보와 메타데이터가 보존되어야 합니다. 기기의 특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기관적 연속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연구팀은 바뀔 수 있지만 데이터와 방법론은 전달되어야 합니다. 천문학 아카이브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의 데이터 아카이브는 수십 년의 관측을 보존합니다. 슬론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의 데이터 릴리즈는 전 세계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카이브는 과학적 인프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먼 미래를 생각하면 아카이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만약 외부 은하들이 관측 불가능해진다면 그들에 대한 유일한 기록은 보관된 데이터일 것입니다. 이전 세대가 수집한 이미지와 스펙트럼, 측정값이 우주의 과거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극히 먼 미래입니다. 은하들이 사건 지평선을 넘어 사라지는 데에는 수천억 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 은하들은 이미 우리에게서 빛보다 빠르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빛이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은 그 빛이 팽창이 그만큼 빨라지기 전에 방출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관측하는 가장 먼 은하들은 적색 편이가 10을 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빛이 우주가 현재 크기의 10분의 1 미만이었을 때 방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30억 년 전의 빛입니다. 이 은하들은 이미 수백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이러한 초기 은하들을 전례 없는 세부 수준으로 관측합니다. 저고해선 감도가 높아서 적색 편이 된 빛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초기 우주의 첫 번째 은하들, 첫 번째 별들의 빛을 포착합니다. 이것은 우주론적 고고학입니다. 과거의 빛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측은 우리에게 초기 우주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은하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첫 번째 별들이 언제 빛나기 시작했는지, 제2온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 모든 것이 먼 빛의 스펙트럼과 이미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측은 또한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충분히 먼 미래에 이 초기 은하들의 빛조차 감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적색 편이가 너무 커지고 표면 밝기가 너무 낮아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초기 우주에 대한 직접적인 관측 증거는 보관된 데이터에만 남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우주론적 관측의 황금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이 감지 가능합니다. 수십억 개의 은하가 관측 가능합니다. 초신성과 바리온 음향 진동으로 팽창 역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도구가 우리에게 사용 가능합니다. 먼 미래의 관측자는 이러한 특권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중력적으로 묶인 은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측정에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별의 나이를 통해 은하의 역사를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세가의 성의 냉각 속도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 전체의 구조와 역사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변적이지만 물리학에 기반합니다. 우리가 측정한 우주론적 매개 변수를 외삽하면 이러한 미래가 도출됩니다. 물론 알려지지 않은 물리학이 이 예측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의 성질이 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현상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아는 바에 근거하면 이것이 우주의 장기적 미래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수천 개의 별이 보입니다. 대부분은 우리 은하 내의 별들입니다. 몇몇 희미한 얼룩은
다른 은하들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천체 중 하나입니다.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 빛은 인류가 존재하기 훨씬 전에 방출된 것입니다.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는 서로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당 약 110km의 속도로. 이것은 우주 팽창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두 은하 사이의 중력이 팽창력을 이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병합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부 은하군 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국부 은하군 밖의 은하들은 다릅니다. 처녀자리 은하단은 약 5천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국부 은하군에 중력적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우주 팽창과 함께 멀어지고 있습니다. 수천억 년 후 처녀자리 은하단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니아케아 최은하단은 더 큰 구조입니다. 국부 은하군과 처녀자리 은하단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구조도 정력적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그것을 분리시킬 것입니다. 먼 미래에 라니아케아의 구성원들은 각자의 길을 갈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구조를 연구하기 위해 대규모 탐사를 수행합니다. 은하의 거리와 속도를 측정합니다. 중력장을 매핑합니다. 어떤 은하들이 묶여 있고 어떤 것들이 팽창과 함께 멀어지는지 계산합니다. 이 연구는 우주의 국지적 역학과 장기적 운명을 모두 알려줍니다. 은하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 중 하나는 가이아 우주선입니다. 유럽 우주국 이 운영하는 이 우주선은 수십억 개의 별에 대한 정밀한 위치와 운동을 측정합니다. 주로 우리 은하 내의 별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위성 은하와 항성류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가이아의 데이터는 우리 은하의 과거, 병합 역사를 밝혀냈습니다. 수십억 년 전에 흡수된 외소 은하들의 잔해가 항성류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항성류는 별들의 화학 조성과 운동으로 식별됩니다. 그들은 우리 은하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알려주는 화석 기록입니다. 비슷한 과정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대마젤란, 은하와 소마젤란 은하는 결국 우리 은하에 흡수될 것입니다. 궁수자리 외소 은하는 이미 조성력에 의해 분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은하들은 더 큰 은하의 헤일로에 항성류를 추가합니다. 은하 병합은 격렬한 사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느립니다. 인간의 시간 정도로는 변화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 수백만 년에서 수십억 년에 걸쳐 일어납니다. 시뮬레이션은 이 과정을 가속하여 우리가 볼 수 있게 합니다. 실제 관측은 스냅샷만 제공합니다. 병합 중인 은하들은 우주 전역에서 관측됩니다. 촉각 은하, 생지 은하, 안테나 은하 같은 것들은 병합의 다양한 단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관측은 병합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의 미래 병합을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병합 외에도 은하는 내부적으로 진화합니다. 별 형성이 계속됩니다. 또는 가스가 고갈되면 멈춥니다. 항성 진화가 은하의 색상과 밝기를 바꿉니다. 초신성이 중원소를 성간 물질에 주입합니다. 활동성 은하핵이 켜지거나 꺼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은하를 시간에 따라 변화시킵니다. 은하 진화는 수십억 년에 걸친 과정입니다. 초기 우주의 은하들은 오늘날의 은하들과 다릅니다. 더 작고 더 불규칙하며 별 형성이 더 활발합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다양한 적색 편의에서 은하들을 관측함으로써 이 진화를 추적합니다. 관측적으로 우리는 은하 진화의 시간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거리에서 온 빛은 다른 시대에서 온 것입니다. 적색 편이 D의 은하는 약 100억 년 전의 모습입니다. 적색 편이 10의 은하는 130억 년 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주적 타임머신입니다. 그러나 이 타임머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먼 은하들의 빛은 너무 희미하고 적색 편이 되어서 관측하기 어렵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더 먼 곳을 볼 수 있게 되었지만 궁극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별들이 형성되기 전에는 은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결합 이전에는 우주가 불투명했습니다. 재결합 이전의 우주에 대한 정보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38만 살이었을 때의 스냅샷입니다. 그 이전의 물리학은 마이크로파 배경의 세부 구조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빅뱅 핵합성의 흔적, 초기 밀도 변동, 그리고 아마도 인플레이션의 신호가요. 인플레이션은 빅뱅 직후의 급속한 팽창 시기를 가리킵니다. 이 이론은 우주의 평탄성, 균일성, 그리고 대규모 구조의 씨앗을 설명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증거는 마이크로파 배경의 편광 패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원시 중력파가 남긴 특징적인 서명을 탐색합니다. 2014년에 바이셉2 팀은 이러한 서명을 검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후속 분석은 그 신호가 은하 먼지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주요 이론적 틀로 남아 있습니다. 먼 미래를 생각할 때 인플레이션의 증거는 특히 흥미롭습니다. 마이크로파 배경이 감지 불가능해지면 인플레이션의 직접적인 증거도 접근 불가능해집니다. 미래의 우주론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는지 알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우주는 처음부터 평평하고 균일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 지식의 한계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관측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보관된 데이터에만 의존할 때 그 데이터의 신뢰성을 어떻게 검증하는가? 미래의 관측자들은 이러한 인식론적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 문명이 그렇게 오래 지속된다고 가정합니다. 수십억 년은 생물학적 시간 척도를 훨씬 넘어섭니다. 인류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물리학적 질문은 관측자가 누구인지와 독립적으로 유효합니다. 천문학은 본질적으로 장기적인 학문입니다. 별의 수명은 수백만 년에서 수조 년에 이릅니다. 은하의 진화는 수십억 년에 걸쳐 일어납니다. 우주 자체의 역사는 138억 년입니다. 이러한 시간 척도를 다루는 것은 천문학의 특권이자 도전입니다. 태양은 약 50억 년 후에 적색 거성이 될 것입니다. 수소 핵융합이 끝나고 헬륨 핵으로 수축하면서 외층이 팽창합니다. 수성과 금성은 삼켜질 것입니다. 지구의 운명은 불확실합니다. 아마도 삼켜지거나 외층의 가장자리에서 간신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적색 거성 단계 이후 태양은 외층을 방출하여 행성상 선군을 형성할 것입니다. 남은 핵은 백색 와해성이 됩니다. 약 지구 크기지만 태양 질량의 절반 정도를 가진 고밀도 천체입니다. 백색 와해성은 천천히 냉각됩니다. 수조 년에 걸쳐 점점 어두워집니다. 백색 와해성 생각은
은하의 나이를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차가운 백색과해성은 은하에서 가장 오래된 별의 잔해입니다. 그들의 온도 분포는 별 형성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은하 시대에도 여전히 사용 가능한 연대 측정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극히 먼 미래에 백색과해성도 측정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들은 너무 차갑고 어두워집니다. 결국 흑색와해성이 됩니다. 이 단계에 도달한 백색와해성은 아직 없습니다. 우주가 충분히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흑색와해성은 이론적 개념입니다. 중성자별과 블랙홀도 먼 미래까지 남아있을 것입니다. 중성자별은 대질량 별의 붕괴로 형성됩니다. 극도로 밀도가 높은 천체로 지름이 약 20km이지만 태양보다 무겁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펄서로서 전파 펄스를 방출합니다. 펄서의 회전은 매우 규칙적입니다. 일부 밀리초 펄서는 원자 시계에 필적하는 정밀도를 가집니다. 이것은 천문학적 시간 측정에 사용됩니다. 중력파 검출을 위한 펄서 타이밍 어레이가 그 예입니다. 먼 미래에도 남아있는 펄스는 시간 측정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은 더욱 내구성이 있습니다. 항성 질량 블랙홀은 대질량 별의 최종 단계입니다. 초대질량 블랙홀은 은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의 궁수자리 A는 약 400만 태양 질량입니다. 안드로메다 중심의 블랙홀은 더 무겁습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가 병합할 때 중심 블랙홀들도 결국 병합할 것입니다. 두 블랙홀이 서로를 향해 나선형으로 떨어지면서 중력파를 방출합니다. 이 중력파는 현재의 검출기로는 측정할 수 없지만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병합된 초대 질량 블랙홀은 새로운 은하의 중심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끔 별이 너무 가까이 지나가면 조석 붕괴 사건이 일어납니다. 별이 찢어지고 그 물질이 블랙홀 주위에 원반을 형성하며 밝게 빛납니다. 이러한 사건은 드물지만 블랙홀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별 형성이 점점 줄어들면서 은하는 점점 조용해집니다. 새로운 대질량 별이 형성되지 않으면 초신성도 줄어듭니다. 은하의 밝기는 장수하는 저질량 별들에 의해 지배됩니다. 적색 외성은 수조 년 동안 수소를 태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에서 가장 흔한 별이며 가장 오래 지속됩니다. 적색 외성의 표면 온도는 약 2500에서 4000 켈빈입니다. 태양보다 훨씬 차갑습니다. 그들의 빛은 밝고 의미합니다. 먼 미래의 은하는 이러한 희미한 적색점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밤하늘은 덜 장관이겠지만 별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수조 년 후 가장 오래된 적색 외성들도 수소를 다 태울 것입니다. 그들은 백색과해성이 되어 생각됩니다. 은하는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결국 빛을 내는 별이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은하는 어두운 천체들의 집합입니다. 백색과해성, 중성자별, 블랙홀, 그리고 갈색 외성. 갈색 외성은 수소 핵융합을 지속할 만큼 무겁지 않은 천체입니다. 그들은 천천히 생각됩니다. 행성들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별이 식어도 행성은 궤도를 계속 돌 것입니다. 중력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별들의 궤도는 천천히 변합니다. 가끔 근접 통과가 별들을 가속시킵니다. 일부 별들은 은하에서 탈출합니다. 다른 별들은 더 타이트한 궤도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매우 긴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동역학적 이완입니다. 수십조 년에서 수백조 년에 걸쳐 은하는 천천히 증발합니다. 외곽의 별들이 탈출하고 핵심부는 수축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질량은 중심 블랙홀과 몇몇 묶인 잔해에 집중됩니다. 이 과정은 엔치 시뮬레이션으로 연구됩니다. 컴퓨터가 수백만 개의 입자의 중력 상호작용을 계산합니다. 시간을 앞으로 돌려 은하의 장기적 진화를 예측합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현재의 물리학에 기반하지만 극히 먼 미래를 외삽합니다. 블랙홀 자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호킹 복사라는 양자역학적 효과에 의해 블랙홀은 천천히 에너지를 잃습니다. 이 과정은 극도로 느립니다. 항성 질량 블랙홀이 완전히 증발하는데 약 10의 67승년이 걸립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은 10의 100승년 이상 걸립니다. 이것은 현재 우주 나이의 10의 90승배 이상입니다. 이러한 시간 척도는 인간의 직관을 넘어섭니다. 숫자로 쓸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리학은 이러한 시간에도 여전히 적용된다고 가정합니다. 물리 법칙이 변하지 않는 한 이러한 예측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물리 법칙이 변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양성자 붕괴 같은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일 이론의 일부 버전은 양성자가 유한한 수명을 가진다고 예측합니다. 약 10의 34승년에서 10의 40승년 정도. 이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보통 물질은 결국 붕괴할 것입니다. 양성자 붕괴는 아직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실험들은 양성자 수명의 하한선을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하한선은 약 10의 34승년입니다. 이것은 양성자 붕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관측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양성자가 붕괴한다면 백세과의 성과 중성자별도 결국 분해될 것입니다. 그들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붕괴하기 때문입니다. 붕괴의 산물은 양전자, 광자, 중성미자 등입니다. 물질은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만약 양성자가 붕괴하지 않는다면 물질은 더 오래 지속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블랙홀이 결국 지배합니다. 충분히 긴 시간이 지나면 모든 잔여 물질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거나 은하에서 탈출합니다. 호킹 복사에 의한 블랙홀 증발의 마지막 단계는 빠릅니다. 블랙홀이 작아질수록 호킹 복사가 강해집니다. 마지막 순간에 블랙홀은 강한 감마선 버스트를 방출하며 사라집니다. 이것은 먼 미래에 일어날 우주의 마지막 불꽃놀이 중 하나입니다. 블랙홀이 모두 증발한 후 무엇이 남을까요? 주로 광자와 중성미자, 그리고 아마도 양전자와 전자의 희박한 바다. 입자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합니다. 온도는 절대 0도에 접근합니다. 이것이 열적 죽음이라 불리는 시나리오입니다. 열적 죽음에서 모든 에너지는 균일하게 분포됩니다. 온도 차이가 없으므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열역학적으로 엔트로피가 최대에 도달합니다. 변화는 계속 일어나지만 의미 있는 구조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예측이지만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극히 먼 미래의 물리학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양자 중력, 암흑 에너지의 장기적 행동, 진공의 안정성 등이 불확실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예측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공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진공 상태가 진정한 바닥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언젠가 진공 붕괴가 일어나 새로운 물리 법칙이 지배하는 영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은 빛의 속도로 팽창하여 모든 것을 변환합니다. 이러한 가능성들은 추측에 가깝습니다. 현재의 물리학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허용하지만 확률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만 예측의 한계도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독립적인 관측에 의해 지지됩니다. 초신성, 마이크로파 배경, 바리온 음향 진동, 약한 렌즈 효과. 이 모든 것이 일관된 그림을 그립니다. 암흑 에너지가 지배하는 우주에서 먼 은하들은 점점 멀어집니다. 사건 지평선이 있습니다. 충분히 먼 미래에 외부 은하들은 관측 불가능해집니다. 국부 은하군만 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은하입니다. 이 예측은 슬프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주가 점점 비어가고 고립되고 어두워진다니. 그러나 이것은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물리학적 외삽입니다. 우주는 우리의 감정에 맞추어 디자인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물리 법칙을 따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겸허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 조건에 의해 제한됩니다. 우리는 우주의 특정 시대에 특정 장소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시대, 다른 장소의 관측자들은 다른 것을 보았을 것이고 볼 것입니다. 천문학은 이러한 한계 내에서 작동합니다. 우리는 빛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관측합니다. 빛이 도달하지 않는 곳은 직접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주론의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 내에서도 놀라운 것들을 배웠습니다. 우주의 나이, 구성, 역사, 은하의 형성과 진화, 별의 탄생과 죽음, 생명의 재료가 되는 원소들의 기원, 이 모든 것이 빛의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앞으로도 배울 것이 많습니다. 새로운 망원경들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베라 루빈 천문대는 남반구 하늘을 반복적으로 탐사할 것입니다. 유클리드와 로만 우주 망원경은 암흑 에너지의 성질을 탐구할 것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초기 우주를 계속 관측할 것입니다. 중력파 천문학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이고와 버고는 블랙홀과 중성자별의 병합을 검출했습니다. 리사 우주선은 더 낮은 주파수의 중력파를 검출할 것입니다. 초대질량 블랙홀의 병합, 쌍성 백색과해성, 그리고 아마도 원시 중력파까지 다중 메신저 천문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빛, 중력파, 중성미자, 우주선을 함께 사용하여 같은 천체를 연구합니다. 2017년에 중성자별 병합은 이러한 접근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중력파, 감마선, 광학, 적외선 관측이 모두 같은 사건을 포착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깊게 할 것입니다. 암흑 에너지의 성질을 밝힐 수 있습니다. 초기 우주의 조건을 더 정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은하 형성의 세부 과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외계 행성의 대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한계는 남아 있습니다. 사건 지평선 너머는 볼 수 없습니다. 우주의 시작 이전은 정의상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좌절이 아니라 탐구의 범위를 정의합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행위는 인류 역사만큼 오래되었습니다. 별들의 패턴에서 이야기를 읽고 계절을 추적하고 항해를 안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같은 하늘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읽습니다. 은하의 거리, 우주의 나이, 팽창의 가속. 이 지식은 수백 년의 축적된 관측과 분석의 결과입니다. 갈릴러가 목성의 위성을 본 이후 천문학은 계속 발전했습니다. 새로운 기기, 새로운 기술, 새로운 이론이 더해졌습니다. 각 세대는 이전 세대의 작업 위에 쌓았습니다. 천문학 아카이브는 이 연속성의 물질적 증거입니다. 유리판 사진부터 디지털 데이터까지 과거의 관측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아카이브는 다시 분석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질문이 생기면 과거의 데이터가 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보존은 기술적 도전입니다. 저장 매체는 노후화됩니다. 파일 형식은 구식이 됩니다. 메타데이터 없이는 데이터를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천문학 커뮤니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과 관행을 개발해왔습니다. 국제가상천문대는 전 세계의 천문학 데이터를 연결합니다. 표준화된 프로토콜과 형식을 사용하여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데이터의 장기적 접근성을 높입니다. 미래의 연구자들도 과거의 관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 미래를 생각하면 아카이브의 중요성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외부 은하들이 관측 불가능해지면 그들에 대한 유일한 기록은 보관된 데이터입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이 감지 불가능해지면 과거의 측정값만이 그 증거입니다. 물론 이것은 수천억 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나 과학적 기록의 보존은 모든 시간척도에서 중요합니다. 수십 년 전의 데이터도 새로운 분석의 가치가 있습니다. 수백 년 전의 관측도 장기적 변화를 연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사진판은 별의 고유 운동을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현재 위치와 과거 위치를 비교하면 하늘에서 별이 얼마나 이동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별의 속도와 은하의 역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초신성의 역사적 기록도 가치가 있습니다. 1006년, 1914년, 1572년, 1604년의 초신성들은 맨눈으로 관측되어 기록되었습니다. 이 기록들은 현재의 초신성 잔해와 연결됩니다. 성우는 1954년 초신성의 잔해입니다. 역사적 기록은 폭발 시점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예들은 과학에서 기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관측은 이례적일 수 있지만 기록은 지속됩니다.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질문, 새로운 방법, 새로운 이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은하의 개념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 예측이지만 또한 과학적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은유이기도 합니다. 우주가 접근 불가능해질 때 남는 것은 기록입니다. 측정값, 이미지, 스펙트럼, 분석. 관측실의 화면에 표시된 그래프로 돌아갑시다. 거리대 적색편이 점들이 곡선을 따라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 곡선은 우주의 역사를 인코딩합니다. 팽창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 그래프는 수천 번의 관측, 수년간의 보정, 수십 명의 연구자의 작업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데이터의 시각적 요약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주적 질문에 대한 답의 시작입니다. 가속 팽창의 발견은 노벨 물리학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011년 솔 벌머터, 브라이언 슈밋, 아담 리스가 수상했습니다. 초신성 우주론 프로젝트와 하이제트, 초신성 탐색팀의 리더들입니다. 그들의 작업은 우주론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개인의 업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기를 유지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기관들이 망원경 시간을 할당하고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집단적 노력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천문학자들이 새로운 질문을 탐구할 것입니다. 새로운 기기가 새로운 데이터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주에 대한 이해는 계속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 어떤 형태의 지적 존재가 있다면 그들도 하늘을 올려다볼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를 것입니다. 더 적은 은하, 더 희미한 마이크로파 배경, 더 고립된 우주. 그러나 물리 법칙은 같을 것입니다. 중력은 여전히 작동할 것이고 빛은 여전히 전파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내부 측정입니다. 자신의 은하 내에서 할 수 있는 관측, 별의 나이, 백색과의 성의 냉각, 펄서의 맥동. 이러한 것들로 그들은 시간을 측정하고 물리학을 테스트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보관된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이전 시대의 관측, 다른 은하들의 이미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지도, 팽창 역사의 그래프. 이 기록들은 그들에게 우주가 한때 어떠했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기록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관측의 순간은 지나가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이것이 과학적 작업의 지속성입니다. 한 세대의 노력이 다음 세대에 전달됩니다. 지식이 축적됩니다. 마지막 은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측정이 계속되는 장소입니다. 물리학이 여전히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기록이 보존되는 아카이브입니다. 우주는 비어가지만 이해하려는 노력은 계속됩니다. 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보면 수천 개의 별이 빛납니다. 그것들은 우리 은하의 일부입니다. 희미한 얼룩들은 다른 은하들입니다. 안드로메다, 마젤란 성운, 그리고 더 멀리 있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관측 가능한 우주의 일부입니다. 수십억 년 후 이 그림은 변할 것입니다. 먼 은하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안드로메다는 우리와 병합할 것입니다. 밤하늘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별은 여전히 빛날 것입니다. 적어도 수조 년 동안. 그리고 그 후에도 무언가가 남을 것입니다. 냉각되는 잔해, 회전하는 블랙홀, 팽창하는 공간, 물리학의 법칙이 지배하는 우주. 비록 관측자가 없더라도 우주는 계속됩니다. 이것은 우울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학의 범위에 대한 성찰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작은 부분을 잠시 관측합니다. 그러나 물리학은 모든 시간과 공간에 적용됩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과학의 목표입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별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천천히 이동합니다. 지구가 회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움직임은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규칙성을 사용하여 관측을 계획합니다. 먼 곳에서 빛이 여전히 오고 있습니다. 수십억 년 전에 방출된 빛. 그것은 팽창하는 우주를 가로질러 여행했습니다. 이제 망원경의 검출기에 도달합니다. 픽셀로 변환됩니다. 데이터로 저장됩니다. 이 데이터는 분석될 것입니다. 패턴이 찾아질 것입니다. 이론이 테스트될 것입니다. 이해가 깊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의 느린 진행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데이터도 아카이브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미래의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록, 과거 관측의 증거, 우주가 한때 어떠했는지 알려주는 창문, 조용한 관측실에서 센서가 희미한 신호를 기록합니다. 로그북에 한 줄이 추가됩니다.
이 행동은 작지만 이야기를 시작한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측정, 보존. 마지막 은하가 모든 외부 지평선에서 사라질 때 남는 것은 단일한 천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적 기록입니다. 중력이 여전히 운동을 형성하고 시계가 여전히 강역을 표시하고 물질이 여전히 주의 깊은 관측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규칙을 따르는 곳. 이러한 측정의 느린 리듬 속에서 우주는 풍경이라기보다 장부가 됩니다. 조용히 하나씩 줄어드는 신호로 기록되는 밤하늘 아래에서 모든 것이 계속됩니다. 별이 빛나고 은하가 회전하고 우주가 팽창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측하든 관측하지 않든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관측하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합니다. 기록하기 때문에 미래가 알 수 있습니다. 먼 별빛이 검출기에 닿습니다. 숫자로 변환됩니다. 파일에 저장됩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이 숫자를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주가 한때 어떠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천문학의 약속입니다. 빛을 통해 과거를 읽고 기록을 통해 미래에 전달합니다. 시간을 가로지르는 대화입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은 어둡고 깊습니다. 별들이 점처럼 빛납니다. 각각은 태양이고 아마도 행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딘가에 생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탐색은 계속됩니다.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분석, 새로운 이해. 우주는 비밀을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내심 있는 관측으로 조금씩 밝혀집니다. 오늘 밤도 망원경은 하늘을 향합니다. 광자가 수집됩니다. 데이터가 축적됩니다. 어딘가에서 연구자가 그래프를 보고 있습니다. 패턴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의 일상입니다. 그리고 이 일상 속에서 우주적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가속 팽창, 암흑 에너지, 마지막 은하. 이 모든 것이 조용한 관측과 신중한 분석에서 비롯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별들이 서쪽으로 기울어 갑니다. 곧 새벽이 올 것입니다. 태양이 하늘을 밝히면 별들은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우주는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우주는 계속됩니다. 팽창하고 진화하고 빛을 보냅니다. 우리가 깨어날 때 그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측되기를 기다리고 기록되기를 기다리고 이해되기를 기다립니다. 이제 눈을 감고 쉴 시간입니다. 밖에서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이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내일 또는 언젠가 우리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볼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더 많이 이해할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은 해서도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별이 빛나는 한 측정할 것이 있습니다. 물리학이 작동하는 한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기록이 보존되는 한 전달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는 쉽니다. 내일을 위해 힘을 모읍니다. 우주는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주를 따라갑니다. 천천히, 꾸준히, 한 관측씩. 별빛 아래에서 모든 것이 조용합니다. 그러나 조용함 속에서도 우주는 말합니다. 빛으로, 중력파로, 입자로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오늘 밤의 이야기입니다. 가속하는 우주, 멀어지는 은하들, 그리고 결국 남는 것. 측정의 느린 리듬, 기록의 조용한 축적, 이해의
점진적 성장. 밤하늘은 광활합니다. 그 안에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각 은해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작은 부분을 관측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부분에서 우주 전체를 추론합니다. 이것이 과학의 힘입니다. 부분에서 전체를 이해합니다. 현재에서 과거와 미래를 추론합니다. 관측에서 법칙을 도출합니다. 법칙에서 예측을 만듭니다. 마지막 은하의 예측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관측에서 먼 미래를 외삽합니다. 불확실성이 있지만 물리학에 기반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계속 노력합니다. 더 나은 데이터, 더 나은 분석, 더 나은 이해를 위해. 이것이 과학의 정신입니다. 밤은 깊고 별은 밝습니다. 우주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탐험할 것이 많습니다. 배울 것이 많습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적어도 수십억 년은, 그 후에는 글쎄요, 물리학이 알려줄 것입니다. 지금은, 오늘 밤은 우리는 쉽니다. 별빛이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희미하지만 거기 있습니다. 수십 년에서 수백 년 전에 방출된 빛, 가까운 별들의 빛, 그것이 우리의 눈에 닿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빛을 통해 우주와. 눈을 감으면 어둠이 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빛은 여행합니다. 우주를 가로질러, 시간을 가로질러 언젠가 어딘가에 도착합니다. 또는 영원히 여행합니다. 마지막은 해서도 빛은 여행할 것입니다. 은하 내부에서, 별에서 별로, 관측자에게 만약 있다면 빛은 정보를 운반합니다. 측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빛이 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쉴 시간입니다. 우주는 계속됩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납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관측, 새로운 이야기. 밤하늘 아래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행성들이 돌고 은하들이 멀어지고. 이것이 우주의 리듬입니다. 느리고 꾸준하고 지속적인, 우리도 그 리듬의 일부입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일부입니다. 관측하고, 기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은 해서도 누군가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관측하고, 기록하고, 이해하고. 물리학은 변하지 않습니다. 호기심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희망합니다. 별빛이 희미해집니다. 눈이 무거워집니다. 잠이 옵니다. 우주는 계속됩니다. 팽창하고, 진화하고, 기다리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내일 또는 수십억 년 후 우주는 거기 있을 것입니다. 다르지만 거기. 그리고 우리는 다시 관측할 것입니다. 다시 기록할 것입니다. 다시 이해할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은하까지, 그리고 그 너머까지. 밤하늘 아래에서 모든 것이 고요합니다. 별빛만이 조용히 속삭입니다. 수십억 년의 이야기를. 이제 그 이야기와 함께 쉴 시간입니다.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우리는 꿈을 꿉니다. 별의 꿈을, 은하의 꿈을, 빛의 꿈을. 내일 깨어나면 그 꿈들이 질문이 됩니다. 질문들이 관측이 됩니다. 관측들이 답이 됩니다. 이것이 순환입니다. 꿈에서 질문으로, 질문에서 관측으로, 관측에서 이해로, 이해에서 새로운 꿈으로. 끝없이 계속되는 순환. 마지막은 해서도 이 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른 형태로, 다른 속도로. 그러나 본질적으로 같은 순환. 호기심, 탐구, 발견. 이것이 지적 존재의 특성입니다. 우주는 거대합니다. 시간은 깁니다. 그러나
관측의 순간들이 모여 이해가 됩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 큰 그림이 됩니다. 이것이 과학의 방법입니다. 1998년의 그래프에서 시작해서 우리는 먼 미래까지 왔습니다. 곡선 하나가 우주의 운명을 암시했습니다. 가속 팽창, 암흑 에너지, 사라지는 은하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찾는 것, 그것이 과학자의 일입니다. 데이터점들 사이의 패턴, 현상들 사이의 관계, 시간들 사이의 연속성, 이 모든 것을 찾고 기록하고 전달합니다. 오늘 밤의 관측도 그 일부가 될 것입니다. 작은 데이터, 작은 기록. 그러나 수천 개의 작은 것들이 모여 그림이 됩니다. 수백 년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 은하의 관측자도 같은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작은 것들을 모아 큰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그들의 데이터는 우리의 데이터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같을 것입니다. 관측, 분석, 이해, 물리학은 보편적입니다. 여기서 작동하는 법칙이 저기서도 작동합니다. 지금 작동하는 법칙이 나중에도 작동합니다. 이것이 물리학의 힘입니다. 이것이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 은하의 예측은 이 보편성에 기반합니다. 오늘 측정한 팽창률을 외삽합니다. 오늘 이해한 중력을 적용합니다. 오늘 관측한 구조를 진화시킵니다. 그래서 먼 미래를 그립니다. 물론 외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물리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에서 이것이 최선의 예측입니다. 계속 수정하고 개선하고 검증합니다. 이것이 과학의 방식입니다. 확실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증거에 기반한 최선의 이해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수정합니다. 이것이 정직한 접근입니다. 마지막 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이해를 제공합니다. 미래의 관측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의 성질이 밝혀지면 예측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과학입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생각도 깊어갑니다. 우주의 크기, 시간의 길이, 인간의 위치, 이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그러나 지금은 쉴 시간입니다. 생각은 내일로 이룹니다. 별빛 아래에서 평화롭습니다. 우주가 거대해도 지금 여기는 고요합니다. 이 순간은 이 순간입니다. 미래는 미래에 맡깁니다. 과거는 기록에 남깁니다. 현재는 쉽니다. 눈을 감습니다. 어둠이 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별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주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태양이 뜹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관측, 새로운 발견, 새로운 이해. 이것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수십억 년 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같은 것을 합니다. 관측하고, 발견하고, 이해하고. 마지막은 해서도 별은 빛납니다. 빛은 여행합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지금은 쉴 시간입니다. 우주와 함께 별빛 아래에서 조용히 편안한 밤 되세요. 좋은 꿈 꾸세요. 굿나잇. 편안히 주무세요. 부드러운 꿈 꾸세요. 좋은 밤 되세요.